깊은 밤 지하철 승강장 28세 무직 청년 민수가 버려진 유모차에서 갓난아기를 발견한다. 뭐야? 이야기는 왜 여기 있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기 옆 쪽지에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신고하면 보육원으로 가겠지? 나처럼 외로운 애로 자랄지도 몰라. 아기가 민수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짓는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종착역 마지막 전동차가 차고지로 돌아간 후에 고요한 승강장에는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죠. 28세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에는 하루벌이로 받은 몇 장의 지폐가 들려 있었어요. 또 하루가 지났구나. 민수는 한숨을 쉬며 승강장 끝자락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가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진 지 벌써 3년째. 그동안 수없이 많은 취업 시험을 봤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불합격. 그 두 글자가 민수의 인생을 요약하는 것 같았어요. 승강장 한쪽에서는 55세의 박 반장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역을 지켜온 그는 언제부터인가 이 시간에 나타나는 젊은이가 신경 쓰였어요. 처음엔 그냥 막차를 놓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사연이 있어 보였거든요. 야, 너 또 여기서 잘 거냐? 박 반장이 민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타박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내 나이 때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지.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어 박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아저씨, 전 정말 모르겠어요. 뭘 해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 커피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내가 내 나이 때도 막막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살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오는 법이야.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며 작은 위로를 느꼈어요. 이런 작은 친절조차 요즘에는 귀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로 바빴고 민수 같은 무직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저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박 반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답했어요. 글쎄, 젊을 때 사업이 망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 정착했지. 처음엔 자존심도 상했는데 하다 보니 나름대로 보람도 있더라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민수는 박 반장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평범한 일이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이었어요. 지금까지 민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만을 꿈꿔왔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작은 일장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시계는 어느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민수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사무실 소파를 빌려줄게.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내일 아침에는 일찍 나가고.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도 너무 컸거든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민수는 처음으로 지하철역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시 방편이었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4시, 민수는 사무실 소파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잠이 깼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였거든요. 뭐지? 이 시간에 아기가? 민수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어요. 울음소리는 승강장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기를 데리고 막차를 놓쳤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어봤어요. 승강장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승강장 끝자락,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 기둥 뒤편에서 낡은 유모차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정말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열심히 울고 있는 아기의 모습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기의 보호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망설였어요. 아기는 민수를 보더니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민수의 손가락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기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민수는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체는 여자 것 같았고 잉크가 번진 흔적으로 보아 눈물을 흘리며 쓴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민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절실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신기하게도 민수의 품에 안긴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아기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신고하면 보육원으로 가겠지? 민수는 혼자 말을 했어요. 나처럼 외로운 아이로 자랄지도 몰라.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지만 늘 바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기억,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끝없는 외로움 말이에요. 박 반장이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야, 너 뭐하는? 박 반장의 말이 끊어졌어요. 민수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아저씨, 이 아기가.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반장은 눈을 크게 뜨며 아기를 살펴봤어요. 이거 완전 갓난아기잖아. 생후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박 반장도 쪽지를 읽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박 반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경찰에 신고해야 하죠? 민수가 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민수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우선 아이가 배고플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분유라도 사다가 먹이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민수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민수의 가슴에 닿았고 그때마다 뭔가 따뜻한 것이 마음속에서 스며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만, 일주일만 돌봐보면 안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반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정신이 있냐? 아기가 장난감이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 아이를 보니까 나 자신이 생각나서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거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 반장은 잠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 다만 조금 늦춰도 되겠지. 하루 이틀 정도는. 민수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때 아기가 작은 하품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이른 아침 지하철역 근처 재래시장에서는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세 순의 할머니는 누구보다 일찍 나와 야채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시금치를 다듬으며 할머니의 마음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순애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지 벌써 5년째, 손자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순애는 그 후로 줄곧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수가 아기를 안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젊은 아버지가 아이와 산책을 나온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의 옷차림도 어수선했고 아기를 안는 모습도 어색해 보였거든요. 어머, 저 젊은이. 순애는 호기심이 생겨 민수를 지켜봤어요. 민수는 편의점에서 분유를 사서 나오더니 벤치에 앉아 아기에게 젖병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툰 손놀림 때문에 아기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순애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좌판을 잠시 이웃 상인에게 부탁하고는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뭘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니?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기가 계속 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민수의 손에서 젖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분유 온도부터 확인해야지. 할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젖병을 다시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안아 올려 자연스럽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열심히 분유를 빨기 시작했어요. 순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 참 예쁘구나. 그런데 내 아이가 맞니? 민수는 머뭇거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발견한 일 쪽지의 내용, 그리고 자신이 며칠만 돌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애는 민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도 참 불쌍하네. 순애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너같이 어린 사람이 아기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기저귀는 갈아줄 줄 알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순애는 민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젊은이의 눈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손자를 향한 그리움과 비슷한 무언가를 본 것 같았거든요. 얘야, 잠깐 내 가게로 와. 아기용품이 좀 있어.
순애는 민수를 시장 안쪽 자신의 좌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좌판 뒤쪽 작은 창고에는 예전에 손자를 위해 사뒀던 기저귀와 아기 옷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것들 다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순애는 기저귀 한 팩을 꺼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져가거라. 어차피 여기 두고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순애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나도 외로웠는데 너희 때문에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구나. 그때 박 반장이 순애의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친구와 아기를 혹시 보셨나요? 박 반장도 어젯밤부터 민수와 아기가 걱정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순애는 박 반장을 반겼습니다. 어머, 박 기사님. 여기 계셨구나.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박 반장이 이 동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이였거든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박 반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진짜 고민이에요. 신고는 해야 하는데.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얘야, 우선 오늘 하루만 내가 이 아이를 봐줄게. 너는 일도 해야 하고 아기 돌보는 법도 배워야 하잖니.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께 너무 폐가 되는 것 같은데. 순애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무슨 폐야? 나도 심심했는데 딱 좋구나.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애정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박 반장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든든하지. 할머니는 손자도 키워보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시고. 그때 순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낮에는 내가 아이를 보고 저녁에는 내가 데려가서 밤에 봐. 그러면서 아기 돌보는 법을 차근차근 배우는 거야. 순애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배부른 듯 만족스럽게 잠들어 있었어요. 순애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친할머니와 손자 같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자. 이 아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 같아서. 그렇게 세 사람과 아기 희망이는 작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순애 할머니에게 희망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기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희망이의 작은 미소 하나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민수는 순애의 좌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가 다가가자 순애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어플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손자 실종 사건, 경찰 수사 확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태양그룹 회장의 손자가 일주일 전 실종되었다. 생후 3개월 된 아이로 가족들은 유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설마 우리 희망이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나이도 맞고 시기도 맞고.
뉴스 화면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중년 부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부부였죠. 저희 손자를 제발 돌려주세요. 어떤 조건이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희망이는 자신에게 생의 의미를 가져다 준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만약 정말 유괴된 아이라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할머니, 우리가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이가 실종됐다는 게 일주일 전인데 왜 이제야 뉴스에 나오는 거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전국에 알리지 않나? 민수도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라면 실종 즉시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텐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공개된다는 것이 확실히 이상했어요. 그때 지하철역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민수가 중얼거렸을 때 박 반장이 급하게 시장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민수야. 큰일 났어. 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아기에 대해서 묻고 다니고 있어.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묻던데? 박 반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 이 근처에서 아기를 본 사람이 있냐고 하더라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경찰도 아니고 신분증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민수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기를 찾으러 온 거네요? 박 반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표정이 너무 차갑더라고. 순애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희망이는 좌판 뒤쪽 작은 바구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여기는 너무 눈에 띄어. 할머니 집으로 가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순애는 희망이를 안고 시장 뒷길로 향했어요. 민수와 박 반장도 뒤따랐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시장의 복잡한 골목길 덕분에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순애의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 1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들어선 후 세 사람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희망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거지? 민수가 물었어요. 순애는 창문 커튼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복잡한 일이 얽혀 있는 것 같다고. 박 반장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진짜 가족이라면 저렇게 무섭게 찾아다니지 않을 거야.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민수는 희망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순애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 이 아이를 진짜로 지켜야 할 것 같아. 순애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직감으로는 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세 사람은 희망이를 지키기 위해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끔 검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스릴러 영화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잠든 희망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이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있을까요? 사흘이 지난 후 민수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는 순애 할머니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민수는 박 반장과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 역으로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역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 반장 아저씨? 민수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자 문을 열어봤는데 박 반장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박 반장이 자리를 비우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민수는 승강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가만히 다가가 보니 박 반장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박 반장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민수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물론입니다. 아이만 넘기면 약속한 돈은 지급하겠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박 반장님의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할 겁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박 반장 아저씨가? 하지만 들려오는 대화는 민수의 최악의 예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아이에게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박 반장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검은 양복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 반장님은 그냥 아이의 위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이는 지금 시장 근처 할머니 집에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박 반장이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좋습니다. 내일 새벽에 조용히 처리하죠. 그때까지 그 젊은이나 할머니에게는 절대 눈치채이면 안 됩니다. 검은 양복 남자가 봉투를 박 반장에게 건넸어요. 계약금입니다. 일이 끝나면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 박 반장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했죠? 검은 양복 남자는 씩 웃었어요. 물론입니다. 다만 조용히 사라지게 될 뿐이죠.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역에서 나왔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박 반장을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배신한 거였어요. 박 반장 아저씨, 나한테 가족 같다고 해놓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결국 돈이냐? 희망이는 그냥 돈덩어리냐? 민수는 급하게 순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긴 했지만 상황이 급했어요.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리자 순애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순애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박 반장과 검은 양복 남자들의 대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그 사람들이 여기로 온다는 거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해요. 잠깐만 얘야. 순애는 민수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우선 희망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기다리자.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민수가 반대했지만 순애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얘야, 도망만 다닐 수는 없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 그때 창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순애는 재빨리 희망이를 안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얘야, 희망이를 데리고 뒷골목으로 나가. 나는 여기서 시간을 벌게. 안 돼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아봐야 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민수는 울 것 같은 마음으로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순애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에게 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운명의 수호자야. 민수가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앞문에서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낯익었어요. 박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민수에게 손짓했어요. 빨리 가. 민수는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바라본 후 희망이를 안고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민수의 가슴은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냥 돈이 아니라 내 전부야. 민수는 희망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박 반장의 배신으로 마음은 아팠지만 희망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어둠 속에서 민수와 희망이는 새로운 은신처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지만 민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거든요. 새벽 5시 민수는 희망이를 안고 24시간 찜질방으로 피신했습니다. 다행히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희망이에게 분유를 먹이면서도 마음은 순애 할머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다행히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얘야, 나야. 괜찮니? 순애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무사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민수는 안도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일단은 넘어갔어. 하지만 얘야, 내가 중요한 걸 알아냈어. 너 지금 어디 있니?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순애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민수는 찜질방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순애가 찜질방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희망이를 보자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순애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는 희망이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나는 이 아이의 친할머니야.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순애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이름은 김정호야. 10년 전에 태양그룹에서 일했지. 그때 회장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했지. 그래도 두 사람은 몰래 결혼했고 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희망이는?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자가 맞아. 하지만 회장은 이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상속 분쟁을 우려해서 아이를 없애려고 했지.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애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은 아이를 지키려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후 며느리는 겁에 질려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고 일주일 전에 지하철역에 아이를 두고 간 거야. 그럼 그 쪽지는? 민수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쓴 거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기로 한 거야.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처음부터 희망이가 손자라는 걸 아셨던 거네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아봤지. 내 아들을 쏙 빼닮았거든.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한테 말하면 무서워할까봐. 그리고 혼자서는 이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었어. 순애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는 걸 알아. 그래서 용기가 생겼어. 이제 함께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희망이를 바라봤어요.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순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야.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완전히 없애려는 거지. 왜요? 손자인데. 민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양그룹은 지금 후계자 문제로 복잡해. 회장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가 나타나면 상속 구조가 완전히 바뀌거든. 민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계속 쫓아올 거네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이 아이는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야. 그때 순애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야. 희망이 아버지지. 민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희망이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큰일에 제가 끼어들어도 되는 건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순애는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얘야, 너는 이미 이 아이의 아버지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아버지라고. 이 아이에게 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운명의 수호자야. 민수는 희망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체온, 그리고 가끔 짓는 작은 미소. 이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우리 함께 이 아이를 지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애의 말에 민수는 용기를 얻었어요.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 두려움보다는 의지가 더 컸어요. 이틀 후 민수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계속 숨어서 지낼 수는 없었어요. 희망이를 안고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민수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들의 손자입니다. 민수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경비원들이 다가왔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양그룹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소동이 일어나자 곧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안 갑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민수는 희망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때 순애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민수와 약속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손자를 돌려달라. 순애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정호의 아들이야. 태양그룹 회장의 외손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한이 서려 있었어요. 로비가 시끌벅적해지자 마침내 엘리베이터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이태성이었어요. 그는 민수와 순애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경비, 이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하지만 민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보세요. 민수는 희망이를 회장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손자입니다. 김정호 씨의 아들이에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아이는 모릅니다. 김정호는 이미 죽었고 그와 관련된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희망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태성,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속 때문에 내 아들을 없앤 거잖아.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말 조심하세요. 김정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당신이 사람을 보내서 없앤 거잖아. 그때 갑자기 로비 한쪽에서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었어요. 태양그룹 회장님, 손자 존재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회장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는 받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회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당신의 손자인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도 동조했습니다. 검사해보면 다 밝혀질 거야. 회장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거부하면 더욱 의심받을 것이고 받아들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거든요. 결국 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희망이는 확실히 태양그룹 회장의 외손자였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요?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손자인데. 민수가 분노했어요. 회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업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우리 그룹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순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들의 피를 부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상처를 겪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결정입니다. 회장은 등을 돌렸어요. 민수는 분노와 실망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희망이의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민수의 외침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희망이의 진짜 가족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민수의 말에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이 아이의 진짜 가족이야. 회장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좋으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민수와 순애는 희망이를 안고 회사를 나왔어요. 비록 회장 가족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우리가 희망이의 진짜 가족이죠? 민수가 물었어요. 순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희망이는 민수의 품에서 방긋 웃었어요. 그 미소가 모든 어려움을 보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희망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태양그룹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받은 양육비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희망이네 카페라는 이름이었죠. 순애 할머니는 매일 카페에 나와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어머, 희망이 또 크긴. 단골 손님 할머니가 유모차 속 희망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생후 9개월이 된 희망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있고 작은 손으로 깍꿍놀이도 할 줄 알았어요. 민수의 얼굴을 보면 항상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컸어요. 요즘엔 아빠라고 말하려고 해요. 민수는 희망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비록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희망이가 아바바하고 웃는 모습만으로도 민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말했어요. 얘야, 희망이 첫돌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크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끼리 소박하게 하면 되죠. 그래도 첫돌은 특별한 날이야. 제대로 해줘야지. 순애는 희망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박 반장은 민수에게 수없이 사과했지만 민수는 쉽게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박 반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사과하러 왔어. 그리고 이걸 주고 싶어서. 박 반장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용 반지였죠. 이게 뭐예요? 박 반장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내가 돈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샀어. 희망이 첫돌 선물로 주려고. 순애 할머니가 박 반장을 바라봤어요. 기사님 진심이네요. 박 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요. 민수와 희망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민수는 오랫동안 박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실망이 있었지만 박 반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저씨, 저도 이제 이해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정말 용서해 주는 거냐? 박 반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민수는 희망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희망이 때문에 배웠어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희망이는 박 반장을 보더니 까르르 웃었어요. 아기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반장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희망이가 아저씨를 용서해 주는구나. 그날 저녁 민수는 희망이를 재우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작지만 따뜻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희망아, 내가 아빠에게 온 건 정말 기적이야. 민수는 잠든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도 처음엔 무서웠어. 과연 너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 희망이는 잠결에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민수의 손가락을 꼭 잡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다음 날 아침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희망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의 친어머니였어요. 정말 우리 아기가 맞나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의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구나. 희망이의 어머니 이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은 순애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를 버리고 도망쳐서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이. 내 사정을 다 아니까.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희망이의 친어머니가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저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민수가 물었어요. 수진은 희망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희망이는 여기서 더 행복할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으니까. 수진은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가끔 이모로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부탁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희망이에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희망이는 진짜 큰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빠 민수, 할머니 순애, 아저씨 박반장, 그리고 이모 수진까지.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히 결속된 가족이었어요. 희망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민수는 희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처럼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천사였어요. 카페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처럼 이들의 미래도 밝고 따뜻할 것이었습니다.